미끄룰루 동아룰루. 벌거벗은 임금님. 친구들 안녕. 친구들은 혹시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 어느 나라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별명을 가진 임금님이 살았대요. 임금님은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새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나란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을 속이고 돈을 벌려는 나쁜 사람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드는 재단사라고 말했어요. 저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 옷은 멋질 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하기까지 하지요. 그 옷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고 바보들이나 거짓말쟁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임금님은 놀라며 그런 신비한 옷이 있다니. 그러면 누가 똑똑하고 바보인지 가려낼 수가 있겠구나. 당장 그 옷을 만들어라. 사기꾼들은 궁전 안에 배틀을 놓고 옷감 짜는 신용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배틀 위에 옷감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지만 혹시 옷감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대신 현명한 신하를 보내기로 했어요. 이 신하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옷감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옷감을 보러 간 신하는 배틀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옷감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럴 수가. 그럼 내가 바보란 말인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지요? 사기꾼들이 말했어요. 신하는 자기가 바보로 여겨질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옷감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신하는 임금님에게 가서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임금님은 또 다른 신하를 보내기로 했어요. 이 신하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옷감을 잘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신하의 눈에도 옷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빈 배틀만 보일 뿐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지요? 혹시 옷감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껏 보았던 옷감 중에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 신하도 임금님에게 가서 최고로 멋진 옷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하하, 이젠 내가 직접 가서 옷감을 좀 봐야겠군.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옷감을 보러 갔어요. 사기꾼들은 열심히 옷감 짜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폐하, 어떠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지요. 임금님은 그만 넋을 잃고 배틀을 바라봤어요. 아무리 봐도 배틀에는 옷감은커녕 실오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 옷감이 내게는 보이지 않다니. 그럼 나는 바보, 거짓말장이란 말인가? 하지만 임금님은 활짝 웃으며 정말 훌륭한 옷감이로다. 옷이 다 만들어지면 다음 행차 때 입을 것이다. 다음 날 사기꾼들이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시지요. 사기꾼들은 허공에다 손을 올리고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척하며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저희가 입혀드리겠습니다. 이 옷의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가볍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임금님의 옷을 벗기고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옷을 입히는 신용을 했어요. 허리띠를 메어주고 망토를 걸쳐주며 바지를 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속옷 하나만 입고 있었답니다. 임금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도 멋지십니다. 사기꾼들과 신하들은 모두 임금님께 칭찬과 박수를 보냈어요. 기분이 좋아진 임금님은 사기꾼들에게 큰 상금을 주었고 사기꾼들은 상금을 받자마자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신비한 새 옷을 입고 행차하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사기꾼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행진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새 옷이 정말 아름답지? 응, 저렇게 멋진 옷은 처음 봐. 라고 칭찬할 뿐 아무도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꼬마가 임금님을 가리키며 우와, 아하하,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임금님이 벌거숭이야.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어른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다네? 이제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하.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여기서 행차를 멈추면 더 창피할 거야. 그냥 당당하게
행차를 계속할 수밖에. 임금님은 씩씩한 걸음으로 행차를 계속했어요. 신하들도 보이지 않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들고 행진을 계속했답니다. 임금님은 성으로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미운 오리 새끼. 친구들 안녕. 지금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아주 어려서부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게 된답니다. 정말 가엾지요? 과연 주인공은 이런 날들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다 같이 귀를 쫑긋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시골의 조용한 숲을 사이에 어미오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어미오리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아, 곧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날 모양이에요. 얼마 후 알이 하나, 둘 깨어지며 새끼 오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삐약삐약 삐약. 노랗고 귀여운 오리 새끼들이 차례차례 알 밖으로 나왔어요. 귀엽고 사랑스런 아가들아, 어서 나오렴. 어미 오리는 기뻐하며 막 태어난 아기 오리들을 맞이했어요. 자, 이제 다 나온 거니? 어미 오리는 알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쪽에 아직 깨지 않은 알이 하나 있었어요. 저런, 제일 큰 알이 깨지 않았네. 어미 오리는 깨어나지 않은 큰 알을 한참 동안 품었어요. 그러자 큰 알이 깨어지면서 새끼 오리가 나왔어요. 그 새끼 오리는 다른 새끼 오리들보다 몸이 크고 색깔이 회색이었어요. 어머,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몸이 크고 회색빛이 나는 거지? 혹시 칠면조 새끼가 아닐까? 그래, 물속으로 데리고 가서 헤엄을 치게 해보면 알 거야.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들을 연못으로 데려갔어요. 새끼 오리들과 회색 오리는 모두 둥둥 헤엄을 잘 치면서 어미 오리를 따라왔어요. 헤엄을 잘 치는 걸 보니 내 새끼가 맞네. 이제 오리들은 연못 밖으로 나왔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엄마를 잘 따라오렴. 새끼 오리들은 쭉 줄지어 엄마 오리를 따라갔어요. 그때 지나가던 이웃의 다른 오리가 회색 오리의 목을 꽉 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남의 아기를 무는 거야? 하도 못생겨서 놀려주려고 그랬어. 저렇게 미운 오리 새끼는 처음 봐? 못생겼다니? 함부로 말하지 마. 또 지나가던 암탉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며 말했어요. 네 새끼들은 다 귀여운데 저 덩치 큰 회색 오리는 정말 우습게 생겼네. 얘는 알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래. 좀 더 자라면 아주 예뻐질 거야.
그 후로도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 닭, 칠면조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형제 오리들까지 미운 오리 새끼를 미워했어요. 저렇게 못생긴 애가 우리랑 형제라니. 맞아. 차라리 고양이가 물어가 버렸으면 좋겠어.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도 슬펐어요. 이젠 엄마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여길 떠나야겠어. 미운 오리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들오리들이 사는 늪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오리예요.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머머, 집오리가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러게 말이야. 들오리들도 미운 오리 새끼를 놀려댈 뿐이었어요. 며칠 후 미운 오리 새끼는 갈대숲에서 기러기들을 만났어요. 안녕. 우리들은 철새라서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산단다. 너도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응, 좋아. 그때 갑자기 탕탕탕 총소리가 들리자 기러기들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총소리에 놀라 숨어있던 미운 오리 새끼는 늪 밖으로 달아났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떤 할머니가 사는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그 할머니는 고양이와 암탉을 기르고 있었어요. 흐흐, 이젠 오리알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미운 오리 새끼를 어미오리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운 오리가 알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했고 그 집의 고양이와 암탉도 미운 오리 새끼를 괴롭혔어요. 넌 나처럼 알도 못 낳지? 야옹. 넌 나처럼 몸을 둥그렇게 구부리고 눈에서 빛을 낼 수도 없지.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집을 나왔어요. 그동안 헤엄치지 못해 답답했던 미운 오리 새끼는 늪으로 갔어요. 늪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아무도 미운 오리 새끼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느새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해가 저물고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든 어느 날 목이 길고 하얀 새들이 날아갔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구나. 저 새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름이 뭘까?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강물이 얼어붙는 겨울이 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길고 추운 겨울을 꿋꿋하게 견디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짓을 해보았어요. 날개를 들어 퍼드득 움직이자 몸이 저절로 공중에 떠올라 날아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훨훨 날아서 어느 집 뜰 안에 있는 연못에 내려앉았어요. 그곳에는 언젠가 보았던 아름다운 백조들이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들 곁으로 헤엄쳐 갔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인 미운 오리 새끼는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옛날에 못생긴 회색 오리가 아닌 새하얗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내가 백조였단 말이야? 그동안의 슬픔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 미운 오리 새끼는 멋지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성장한 거예요. 저기 백조가 또 한 마리 있어. 저 백조가 가장 아름답고 예뻐. 아이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때는 이런 행복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미운 오리 새끼는 늘씬한 목을 굽히고 멋지게 헤엄쳐 갔어요. 친구들, 우리 모두 미운 오리 새끼처럼 힘든 일이 생겨도 씩씩하게 이겨낼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요. 엄지 아가씨. 친구들, 저 멀리 작고 예쁜 집 창가에서 한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무슨 소원이 있길래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걸까요? 조용히 그 기도 소리를 들어봐요. 어느 조용한 마을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는 작은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작은 아이를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숲속 나무 요정을 찾아가거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곧바로 숲속의 나무 요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러자 커다란 나무에서 작은 날개를 팔랑거리며 요정이 나오더니 여기 씨앗을 받으세요. 이걸 화분에 심고 잘 지켜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무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주머니는 요정이 준 씨앗을 화분에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날마다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커다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정말 예쁜 꽃이 피어났네. 아주머니가 꽃향기를 맡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꽃봉오리가 천천히 열리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주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귀엽기도 하지. 나무 요정이 나에게 보내준 아이인가 봐. 꼭 내 엄지손가락만 하니까 네 이름을 엄지아가씨로 하자꾸나. 아주머니는 엄지아가씨에게 호두껍질로 침대를, 부드러운 분홍 장미잎으로 이불을 만들어 주었어요. 엄지아가씨는 아주머니에게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엄지아가씨가 자고 있는 방의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예쁘게 생겼네.
데리고 가서 며느리로 삼아야겠어. 라고 말하며 엄지 아가씨를 자기가 사는 시냇가로 데리고 갔어요.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깬 엄지 아가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자기가 따뜻하고 예쁜 방의 호두껍질 침대가 아닌 시냇가의 연잎 위에 있었고 눈앞에는 무섭고 흉한 두꺼비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를 다시 집으로 보내주세요. 엄지 아가씨는 울면서 말했지만 두꺼비는 울지 말거라. 내 아들과 결혼해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엄지 아가씨 옆에서 헤엄을 치고 있던 물고기들이 저 두꺼비들은 못되기로 소문났는데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런 아가씨와 결혼시키다니 말도 안 돼. 우리가 아가씨를 구해주자.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힘을 모아 아가씨가 앉아있는 연잎을 시냇가 쪽으로 보냈어요. 물고기들이 도와준 덕에 시냇가에 다다른 엄지 아가씨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바로 옆 풀잎 위에 앉아있던 풍뎅이가 아가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흐흐,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다니 친구들에게 보여줘야지. 풍뎅이는 아가씨를 친구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때? 예쁘고 귀엽지 않아? 예쁘다고?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걸. 그러게 말이야. 발이 2개밖에 없잖아. 세상에 머리에 뿔도 없어. 그러고 보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것 같네. 엄지 아가씨를 데리고 온 풍뎅이는 아가씨를 풀 속 버섯 위에 내려다 놓고는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 후 불쌍한 엄지 아가씨는 혼자서 여름을 보냈답니다. 꽃에서 나오는 꿀과 잎에 맺힌 이슬을 마시며 살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러주며 아가씨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되자 아가씨와 친구가 되어준 새들도 멀리 떠나고 꽃과 나뭇잎도 다 시들어 버렸어요. 엄지 아가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곧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눈송이가 아가씨에게는 커다란 눈덩이로 보였어요. 아이 추워. 어서 피해야겠어. 한참을 뛰어간 엄지 아가씨는 감자밭의 작은 굴에 사는 들쥐 할머니의 집에 오게 됐어요. 할머니, 춥고 배가 고파요.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저런 딱하기도 하지. 어서 들어오렴. 나와 함께 지내자꾸나. 엄지 아가씨는 마음씨 좋은 들쥐 할머니 집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야, 오늘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거란다. 그분은 아주 부자여서 먹을 것이 집안 가득 쌓여 있지. 눈이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분과 결혼하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얼마 후 들쥐 할머니가 말한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은 바로 두더지였어요. 두더지는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자기가 부자라며 잘난 체를 했어요. 우리 집 앞에 새로 큰 굴을 뚫었는데 같이들 구경이라도 가실까요? 엄지 아가씨는 들쥐 할머니와 함께 두더지네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만치에 제비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비에게로 다가간 엄지 아가씨는 아이, 가엾어라. 어쩌면 여름 내내 나에게 노래를 불러준 새일지도 몰라. 아가씨는 담요를 가져다가 제비에게 덮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제비는 조금씩 몸을 움직였어요. 제비는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하고 몸이 꽁꽁 얼어 쓰러져 있던 거였어요. 그 후 엄지 아가씨는 들쥐 할머니 몰래 제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며 정성껏 간호해 주었어요.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제비는 몸이 다 나아 날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를 초록숲으로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들쥐 할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제비는 환한 동굴 밖으로 날아갔어요. 봄,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됐어요. 함께 저녁을 먹던 들쥐 할머니가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얘야, 기쁜 소식이 있단다. 두더지가 너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구나. 그분은 부자이다. 아는 것도 많으니 너는 참 운이 좋지 뭐냐. 그 소리를 들은 엄지 아가씨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더지와 결혼하면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예쁜 꽃과 나무도 볼 수 없고 어두운 땅속에서만 살아야겠지? 슬픈 엄지 아가씨는 땅 위로 나가 햇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햇님, 안녕.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안녕, 엄지 아가씨. 나를 기억하죠? 아, 제비, 기억하고 말고요. 그런데 왜 울고 있나요? 난 내일이면 두더지와 결혼해서 땅속에서만 살아야 한답니다. 마음씨고 온 아가씨, 나와 함께 따뜻한 나라로 떠나요. 그곳에서 예쁜 꽃과 초록나무와 함께 살아요. 들쥐 할머니와의 이별이 마음 아팠지만 엄지 아가씨는 제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아가씨를 태운 제비는 훨훨 날아 넓고 넓은 바다를 지나 따뜻하고 예쁜 꽃이 가득 피어있는 꽃의 나라에 왔어요. 제비는 예쁜 꽃들 속에 아가씨를 내려주었어요. 아가씨가 예쁜 꽃들에 둘러싸여 행복해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우리 꽃의 나라에 제비를 구해준 마음 착한 그분이군요. 나와 결혼해서 꽃의 나라의 왕비가 되어주세요. 아가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는 엄지 아가씨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예쁜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엄지 아가씨는 꽃의 나라의 왕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혹시 예쁜 꽃밭을 보면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요. 어쩌면 꽃의 나라의 왕비가 된 엄지 아가씨가 꽃 속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백조 왕자. 하나, 둘, 셋,
넷, 11명이나 되는 왕자와 공주 엘리자가 정원에서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 궁전에는 왕과 왕자들 그리고 엘리자 공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왕자들과 공주의 엄마인 왕비는 오래전 병으로 죽어서 함께 있지 못했죠. 어느 날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어요. 왕비는 아름다웠지만 마음씨 나쁜 마녀였어요. 마녀는 왕비가 된 후 왕자들과 공주를 궁전에서 내쫓으려 거짓말을 했어요. 폐하? 왕자들이 폐하의 흉을 보고 다닌답니다. 아마 곧 폐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라고? 당장 왕자들을 궁전에서 내쫓아버려라. 왕비는 왕자들이 궁전을 나가자마자 마법을 걸어 왕자들을 백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폐하, 엘리자 공주가 많이 아픈 것 같으니 공기가 좋은 산속에서 얼마간 쉬게 하는 게 어떨런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공주도 깊은 산골로 보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엘리자는 아름답고 착한 아가씨가 되었어요. 어느 날 왕은 왕비에게 이제 공주의 몸이 많이 나아졌겠구려. 공주가 보고 싶으니 궁전으로 데리고 오시오. 라고 말했어요. 왕비는 엘리자에게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히고 소똥을 묻힌 후 왕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런 엘리자의 모습을 본 왕은 아니, 이게 엘리자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당장 내쫓아라! 엘리자는 시냇가로 가서 몸을 닦으며 엉엉 울었어요. 이때 어떤 할머니가 엘리자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가씨, 왜 그리 슬피 우나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을 못 보셨나요? 그 왕자들은 저의 오빠들인데 오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들을 보긴 했는데 저기 강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던데. 엘리자는 얼른 그 강가로 달려갔어요. 역시 그 백조들은 마법에 걸린 왕자들이었어요. 엘리자! 엘리자! 왕자들과 공주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엘리자, 우리들은 낮에는 백조로 밤이 되면 다시 사람이 된단다. 우리와 함께 마녀를 피해서 저 멀리 바다 건너로 가서 살자. 백조들은 나무 껍질을 물어 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에 엘리자를 태워 멀리 바다 건너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백조들과 엘리자는 바위 동굴 안에서 함께 지냈어요. 공주는 오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그 후 엘리자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착한 엘리자야, 이 쇠기풀을 보렴. 이 가시투성이 쇠기풀로 오빠들의 옷 11벌을 모두 짠 후에 오빠들이 날아갈 때 던져주렴. 그러면 오빠들의 마법이 풀려 다시 사람이 된단다. 하지만 옷을 다 짤 때까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말을 하는 순간 오빠들은 다 죽게 된단다. 아, 따가워! 잠에서 깨어난 엘리자의 손에 쇠기풀이 쥐어져 있었어요. 엘리자는 얼른 동굴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동굴 근처에 쐐기풀이 잔뜩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엘리자는 쐐기풀을 꺾고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가시에 손이 찔려 피가 나고 아팠지만 오빠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짜는 공주를 보며 오빠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들은 엘리자가 자기들을 위해 옷을 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빠들의 눈물이 엘리자의 손에 떨어지면 가시에 찔린 상처가 다 낫는 거였어요. 엘리자가 3번째 옷을 짤 때 저만 치서 사냥 나온 이웃나라 임금님과 신하들이 다가왔어요. 신하들은 엘리자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엘리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은 틀림없이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는 듯하구나. 이 아가씨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라. 고 말했어요. 임금님은 엘리자에게 좋은 방과 예쁜 드레스를 주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엘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엘리자는 궁전으로 와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옷을 짰어요. 하지만 그런 엘리자를 마녀일 거라고 의심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엘리자가 7번째 옷을 짜려 할 때 쐐기풀이 떨어졌어요. 엘리자는 밤에 몰래 나가 묘지 주위의 쐐기풀을 뜯어가지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습을 신하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엘리자가 밤에 묘지를 서성거린다고 일러바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임금님도 엘리자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10벌의 옷이 다 완성되고 한 벌의 옷만이 남았을 때 또 쐐기풀이 떨어졌어요. 엘리자는 또 묘지로 가서 쐐기풀을 뜯었어요. 신하들과 함께 엘리자를 뒤따라온 임금님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아름다운 여인이 마녀였다니. 저 마녀를 쐐기풀과 함께 감옥에 가두어라. 감옥에 갇힌 엘리자는 다음 날이면 화영장에서 죽게 되었어요. 엘리자는 나는 마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오빠들을 위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엘리자는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마지막 11번째 옷을 짰어요. 다음 날 엘리자는 수레에 갇혀 화영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수레 위로 오빠 백조들이 슬피 울며 따라왔어요. 마녀다! 마녀를 죽여라! 사람들이 엘리자에게 돌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엘리자는 죽기 전에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야 하기에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옷을 짰어요. 화영장에 도착한 엘리자가 수레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드디어 11번째 옷이 모두 완성됐어요. 엘리자는 11벌의 옷을 백조들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오빠 백조들은 재빨리 쐐기옷을 받아 입었어요. 그 순간 백조들은 왕자의 모습으로 하나 둘 변하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오빠! 엘리자는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부르며 다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임금님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임금님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엘리자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당신을 마녀라고 의심한 나를 용서해 주오. 그리고 나와 결혼해 주오. 임금님과 엘리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엘리자와 임금님
그리고 오빠들은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